네, 이제 5장 카운터팩추얼 리즈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운터팩추얼 리즈닝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사실과는 반대되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결과를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인간 의사랑 AI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앞서 L1 단계에서는 단순히 그냥 관찰된 데이터를 통해서 AI 의사에게 진료받은 환자의 회복률이 실제로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근데 이 L1 단계의 한계는 이제 AI가 단순히 상태가 좋은 환자들만 골라서 진료하여 회복률이 높았을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AI 의사의 진짜 실력을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L2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환자를 데리고 AI 의사에게 배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이때 평균 회복률이 올라갈까라는 직접적인 실험의 결과를 묻게 되는데, 이때 이 L2에서는 이런 평균적인 회복률을 알 수 있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평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작 이번에 사망한 바로 그 환자에게도 과연 AI 의사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3 단계에서 AI가 진료 후 사망한 환자가 있는데, 만약 이때 AI 의사가 아니라 인간 의사가 진료했더라면 이 환자가 과연 살 수 있었는지를 물으면서 이제 특정 개인을 위한 정확한 인과적 설명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L3 카운터 팩추얼 리즈닝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L3는 현실과 반대되는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세 단계의 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어브덕션 단계로 쉽게 말해서 그 환자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망한 환자가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환자만이 가진 특수하고 개인적인 배경 정보인 U를 데이터로부터 추출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벤션 단계에서는 이 앞서 파악한 그 알레르기가 있다는 그 환자의 정보는 그대로 둔 채 현실과 반대로 가상의 조건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료 주체를 AI에서 인간 의사로 바꿔보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1단계에서 분석한 환자의 특징인 알레르기가 있는 그 환자가 2단계의 그 인간 의사를 만났다면 과연 살았을 확률이 얼마가 될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특정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조건을 바꾼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운터 팩추얼 리즈닝을 하고 나면은 원인이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필요 확률로 만약 원인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원인이 결과 발생에 얼마나 필수적이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 확률로 결과가 아직 안 나타난 상황에서 만약 원인이 있었다면 결과가 발생했을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 확률을 통해서는 원인이 결과를 일으키기에 얼마나 충분한 힘을 가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이 PNS인데, 여기서는 이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확률을 모두 포함을 해서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아주 강력한 인과적 결정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과 추론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L3 질문이 만약 뭐뭐 했다라면 이란 질문을 던지고 이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L3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없는 L3의 질문을 현실에 있는 L1과 L1 데이터와 L2 실험의 조합으로 바꿔서 이제 가상의 세계를 실제 데이터로 계산해낼 수 있도록 이제 변환을 거쳐야 합니다. 이 변환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작용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제 일치성입니다. 이제 일치성은 가정하는 상황이 현실과 똑같으면 결과도 똑같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 A가 실제로 AI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완치가 되었다고 했을 때 만약 이 가상의 세계에서 이 환자가 AI에게 진료를 받았다면 결과가 어떨까라고 물었다면 현실에서 이미 이 환자는 AI 진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므로 가상의 결과도 당연히 완치되어야 한다는 이런 제약 조건을 가집니다. 이러한 일치성 제약을 통해서 가상의 조건이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런 가상을 현실의 데이터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그런 전환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된 식을 보면 이 YTX는 이제 가상의 세계로 직접 측정할 수 없지만 이제 X가 이제 스몰 x인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이 YTX 자리에 실제 데이터인 YT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제 제약 조건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제 결과와 상관없는 행동은 이제 추가하거나 빼더라도 최종 결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원리인데 이것 또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환자의 회복이 의사의 처방과 환자의 체질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AI 의사가 진료를 할 때 그날의 날씨를 맑음에서 비로 바꾼 다음에 결과가 바뀔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날씨라는 것은 이제 환자의 회복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를 어떻게 바꾸든 회복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제 제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이 카운터팩추얼 리즈닝은 현실로 갈수록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때 인과 지도상에서 결과와 상관이 없는 이런 불필요한 변수들을 미리 지워버려서 훨씬 간단한 상태로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약 조건으로 독립성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제 우리가 복잡한 확률 문제를 풀 때 이제 쪼개서 연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때 공통된 숨은 원인만 없으면 이제 풀기 힘든 반사실 확률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각각 곱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계산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약 조건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L3라는 가상세계의 답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배제를 통해서 결과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변수들을 지우고 그 다음 독립성의 제약 조건을 사용해서 여러 세계의 확률을 개별 확률의 곱으로 쪼개고 그리고 일치성을 통해서 이제 가상의 조건이 실제 데이터와 만나는 지점을 찾아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데이터의 값으로 바꿔 대입하면 이렇게 L3의 질문을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제약식들을 활용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반사실 질문을 풀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 ICTF-ID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이제 쿼리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이 인과지도만 넣어주면은 지금 가진 정보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복잡한 질문 Q를 CTF 팩터로 분해를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 복잡하게 얽힌 반사실 질문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매출이 왜 올랐을까라는 질문을 분석해보면 이 매출을 그냥 하나로 보지 않고 이 날씨가 방문객 수에 주는 영향과 방문객 수가 매출에 주는 영향으로 이게 두 개의 별개의 사건 단위로 쪼개고 이렇게 연쇄적인 인과관계를 개별 부모 자식 관계 곱으로 완전히 해체해서 이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 오직
이 부모인 날씨와 방문객 수가 준 정보에만 반응하도록 해서 이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그런 단위들을 실제 계산하기 위해서 해당 알고리즘에서는 세 가지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지널라이제이션 오퍼레이터입니다. 얘는 이제 관심 대상이 아닌 중간 변수를 제거해서 식을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최종 목적이 그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객의 수가 몇 명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방문객 수의 모든 가능성을 합산해서 결과값만 남기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디펜던스 오퍼레이터입니다. 얘는 변수가 오직 부모 노드에만 반응하도록 관계를 고정하고 나머지 외부 간섭을 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게 앞 교통체증이 심해도 들어온 손님 수에만 매출이 집중되도록 관계를 딱 고정하는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콜렉싱 오퍼레이터인데 얘는 이제 여러 가상 세계에 흩어진 정보를 우리가 실제 관측하거나 실험 가능한 단일 세계로 투영시키는 가장 중요한 연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손님이 10명이었다면 이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실제로 손님이 10명이 왔던 날들의 데이터의 평균을 내서 실제의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알고리즘은 풀기 힘든 복잡한 가상의 세계를 가장 작은 단위로 해체를 해서 우리가 가진 현실의 데이터로 다시 조립해내는 시스템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본 알고리즘은 이제 반사실적 답변이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를 다뤘었는데 하지만 현실에는 아무리 데이터를 모아도 하나로 정답을 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바로 이 non-iden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더 정의를 해보자면 똑같은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설정한 인과 모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반사실적 답변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철수가 어제 보약을 안 먹고 실제로 성적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반사실 질문인 철수가 어제 보약을 먹었더라면 성적이 올랐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 M1 세계에서는 이제 보약은 그냥 거들 뿐 원래 공부 의지가 있는 애들한테만 효과가 있는 세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수가 보약을 먹든 안 먹든 성적은 이제 그대로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모델에서는 보약이 뇌를 활성화하는 특효약인 세상이라고 본다면 이 세상에서는 철수의 의지가 없더라도 보약만 먹었다면 성적이 분명히 올랐을 거라고 답할 확률이 이제 80%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데이터만 봐서는 철수가 M1에 사는지 M2에 사는지는 알 수 없어서 이때 이 문제를 이제 non-identifiabl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게 identifiable 한 건지 아니면 non-identifiable 한 건지를 판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이 분석의 정직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non-identifiable이라는 상황이란 거를 모른 채 그냥 답을 낸다고 하면은 그 숫자는 사실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가짜 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non-identification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만으로 이제 단일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한계를 명확히 짚어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방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유연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non-identification임을 아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숫자 대신 이제 범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non-identification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수학적으로 이제 선을 그어줘서 이를 통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인과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non-identification
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을 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정략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graphical strategy고 네, 두 번째는 augmentation strategy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graphical strategy의 예 중 하나로 이 inconsistency 팩터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하나의 인과 경로 안에서 변수가 서로 모순된 상태로 존재할 때 발생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오면서 동시 안 왔을 때의 매출을 묻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을 던지는 구조를 찾아내는 방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방식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질문에 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스트래터지인 어그멘테이션에는 첫 번째로 이 그래프 확장 전략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미 답이 안 나오는 작은 그래프에서 이제 선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그 질문은 비식별임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단순한 상황에서 안 풀리는 문제는 더 복잡하다고 해서 이제 풀리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매핑 확장 방식인데 얘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만약에 비식별이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리는 고차원적 목표 변수에 대한 결론도 당연히 믿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 정략들을 통해서 인과 구조상의 모순을 찾아내거나 기초 정보의 부실함을 증명함으로써 잘못된 추론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 identifiable 한지 non-identifiable 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질문이 식별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앞서 배운 이 ICTF-ID 알고리즘을 통해서 현실의 데이터로 계산 가능한 단 하나의 수치를 이제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이 non-identifiable 하다면은 데이터만으로는 정답을 하나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full ID를 쓰지 않고 범위를 구하는 partial ID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partial ID의 대표적인 예로 이 버그 그래프가 있는데 이 버그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 신약이 환자의 완치에 미치는 진짜 효과를 알고자 하고 실제로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30%고 약을 안 먹은 사람이 40%라고 할 때 현재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30%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효과는 최소 3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인 40%인 사람들이 만약에 약을 먹고 전부 다 나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최대치는 이제 70%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효과는 이제 30%에서 70%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이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최소가 30이 되고 최대가 70%인 그런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앞서 구한 이 30%에서 70%의 범위는 그 폭이 40%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범위가 넓으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좀 더 좁히기 위해서 이 인스트루멘털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변수는 이제 원인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만 결과 변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제3의 변수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앞선 예를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무작위로 신약 복용 권장 문자를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병을 낫게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더 약을 잘 챙겨 먹게 하기 때문에 이제 X에는 영향을 주지만 Y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Z를 도입했을 때 실제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 약 복용률인 X는
이제 20%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Y가 10% 상승했다는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을 했다면 이 밝게 펄 바운드에 따라서 기존의 30에서 70%였던 이 넓은 범위를 45에서 55% 사이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가 40%에서 10%로 압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인스트루멘탈 버라이벌을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점점 그 범위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정확한 범위를 내는 것이 이제 non identification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 counterfactual reasoning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x였는데 만약 x''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해서 이미 벌어진 사실과는 다른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사건의 진정한 원인과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는 그 쿼리가 identifiable 하냐 그리고 identifiable 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답을 낼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만약에 identifiable 하다면 이제 ICTF-ID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답을 단 하나의 명확한 수치로 계산해 낼 수 있었다면 이제 non identification한 상황에서는 이제 단 하나의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범위를 구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non identification의 종류로는 이제 natural bound가 풀기 위해서는 이제 partial identification을 사용하는데 이 partial identification에는 앞서 본 것처럼 최소와 최대 범위를 설정하는 natural bound랑 이제 도구 변수를 도입해서 인과적 부등식을 통해 부등식 범위를 촘촘하게 하는 밝게 펄 바운드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unterfactual reasoning 연구가 이제 금융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만약 이 기업 지시 그래프 내에 특정 거래 관계가 없거나 재무지표가 달랐다면 위기 등급이 바뀌었을까라는 반사실적 질문을 던져서 이를 통해서 이제 핵심 인과적 근거를 추출해서 신뢰성 있는 설명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봤을 때 이제 이 기업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블랙박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반사실적 추론 질문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루어 보아 이제 해당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가 이제 도출되었을 때 만약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면 반사실적 질문을 통해서 핵심적 인과 근거를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